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2년 전 첫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때가 막 FT 붐이 일었을 때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FT? 야, 그거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야?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도 들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FTA는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무역을 한다? FTA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그냥 기본이죠. 수출한다 라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고, 수입한다 라고 하면 상대 국가에 연락을 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가져다 주세요, 우리 수입 통관할 때 쓸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이 완성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친절한 영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 증명서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요? 너무 소액이나 개인 소포 이런 것에 대해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00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중 FTA에서는 7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면제, 한 베트남 FTA에서는 6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렇게 제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는 꼭 필요하겠죠. 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자에 연락해서 원산지 증명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원산지 증명서는 언제 중요한가요? 수출할 때입니다. 수출할 때는 예외 없이 수입자가 요청을 할 테니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받아서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중 FTA를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한 베트남 FTA, 한 아세안 FTA, 그 어떤 FTA와 비교해도 대부분 다 고만고만합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 샘플. 자, 그리고 이 원산지 증명서는 요 상업 송장과 요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됐을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간 건지 잘못된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원산지 증명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는데 수입국가에서는 누가 이런 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합니까? 여기 잘못 내용 적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통관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1번 난이죠. 1번 난은 수출자의 이름, 즉 회사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국가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2번 난은 제조자를 기재하는 난인데 아무래도 제조자, 생산자죠. 수출자와 생산자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생산자, 즉 제조자를 숨기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쟤한테 구매했는데 쟤는 쟤한테 구매해온 거야? 그럼 제조자랑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자는 항상 공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FTA마다 기본적으로 제조자를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중 FTA만 보더라도 생산자를, 즉 제조자를 원하는 경우만 공개하겠다고 숨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생산자를 언제 적었었냐 하면은 검역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식품이 나가면서 검역 증명서가 나가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검역 증명서와 이 원산지 증명서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에도 정확하게 제조자를 표기해주고 이 검역 증명서에도 정확히 제조자를 표기해줘서 이것을 매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자, 즉 생산자를 표기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니 생산자를 항상 공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단, 수화인, 수입자죠. 수입자의 회사명과 주소, 국가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는 뭘 기준으로 기재를 합니까? 무조건 상업송장입니다. 물론 이제 사소한 오탈자는 대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FTA 원칙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넘어가 주겠지만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세관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대소문자까지 송장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대소문자 정도는 상관없지 않냐, 아무리 송장에 대소문자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다 대문자로 적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가끔 아주 잘 맞은 데들은요 이런 대소문자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소문자까지 송장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송장의 내용과 정확한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란, 여기에 운송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럼 운송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여기서 해상 운송이라고 하면 BL, 항공 운송이라고 하면 에어웨이빌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다 B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란의 첫 번째는 출항일을 기재합니다. 나는 출항일 모르는데? 이 서류에는 선적일밖에 기재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하다 보면은 선적일과 출항일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노출되는 것은 출항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항일이 선적일로 하여서 운송서류가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서류상의 선적일이 그대로 출항일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출항일, 즉 출발일을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을 기재합니다. 선박명이나 항공기명을 기재할 때는 운송서류상에 기재된 항차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다 보면은 필수 기재란과 필수 기재란이 아닌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필수 기재란만 입력을 하는 편인데, 저는 아직도 이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 선박명 항공기명이 필수 기재란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수 기재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기재 안 했다가는 예외 없이 세관에서 빠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빠꾸가 돼야 됩니다. 빠꾸 먹으면 모두가 다 슬픕니다. 그래서 선박명과 항공기명도 정확하게 누락 없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 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선박명이나 항공기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송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선박명이나 항공기명을 확인 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란의 세 번째, 해상운송이라고 하면 선적항, 항공운송이라고 하면 출발공항. 네 번째, 해상운송이라고 하면 도착항이죠. 양육항, 항공운송이라고 하면 도착공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출발항구나 공항을 기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목적항이나 목적공항을 기재할 때는, 자, 화면을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항구 코드나 공항 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목적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송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코드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번 리마크난, 이 경우는 삼국무역이라고 해서 특히 한중 FTA에서는 그럴 경우 요 5번 란에 정확하게 송장 발행인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 발행된 경우에는 소급 문구, 그리고 재발행된 경우에는 재발행됐다라는 표기가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텍스트로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란은 아이템 넘버인데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출신고 번호를 유니패스에 입력을 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행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연번이 1번, 2번, 3번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인이 있다라고 하면 기재하는 난인데, 사실 필수 기재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기재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입국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다 작성을 해야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필수 기재 사항인 것들만 다 기재를 하면 되고, 옵션인 경우에는 굳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기재를 했는데 그게 오타가 났다, 거기에 틀린 내용이 들어갔다? 그럼 괜히 서로 고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인이 있다라고 하면 기재를 해도 되겠지만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다음 8번. 이제 포장과 물품 명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는데, 실제 포장과 관련된 정보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고 물품 명세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물품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송장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느냐? 그렇게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송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출 신고를 했을 것이고,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하면 수출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 신고할 때 오탈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도 자동 입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9번 HS 코드입니다. 수출국 HS 코드와 수입국 HS 코드가 다른 경우는 어떡하죠? 달라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한 HS 코드가 원산지 증명서에 들어가고 수입국에서는 이 HS 코드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다르다? 그럼 수입국이 어떤 HS 코드로 수입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세관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출 신고는 요 HS 코드를 했지만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의 HS 코드로 발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입국에서는 요 HS 코드로 수입 신고를 했다라는 세관의 증명서라던가 수입신고 필증 이런 걸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국 HS 코드와 수입국 HS 코드 양쪽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수입국 HS 코드로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긴 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에서 더욱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수출국의 HS 코드가 그대로 이제 전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6자리까지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나머지 뒷자리랑 저 나라 나머지 뒷자리가 다른 건 어떡하죠? 6자리까지가 국제 표준이고 원산지 증명서에는 6자리까지만 기재되기 때문에 6자리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10번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그거 CC, CTH, CTSH, RVC BU, BD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되는 것이고 이쪽에 들어가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를 가보시면 제가 첨부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있는데 이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수산물, 농산물 이런 완전 생산되었던 즉 전혀 외국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 생산의 기준에는 WO, 그 다음에 3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는 특이하게 PSR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판사님, 나 우리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원산지 증명서 보니까 WP라고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WP라고 발행해 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 넘어올 땐 WP가 많더라고요. WP가 과연 무엇입니까? WP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물품에 들어간 원재료가 오로지 영내산일 때 WP라고 발행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품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원재료가 다 한국산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PSR은 가능해도 WP가 가능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걔들은 가능하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나라, 그 안에 들어간 거 다 중국산이거든요.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만든 물품에 들어간 원재료가 100% 중국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WP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총 중량과 수량이 기재됩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할 때 그 전산 내역을 그대로 반영해 올 것이고 총 중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출 신고할 때는 전체에 대한 총 중량만 기재되지 개별 물품에 대한 총 중량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분하여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중량은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12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린데 송장 발행 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거 틀리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발행한 요 원산지 증명서는 요 송장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아무래도 원산지 증명서 신청할 때는 되게 구석진데 있고 원산지 증명서에서도 구석진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검토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송장 번호 절대 누락 없이 깔끔하게 대소문자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과 14번은 이제 수출자의 서명과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그런 도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을 해서 직접 도장을 찍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유니패스에 이미 수출자의 서명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서명은 전자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세관에서 발행하든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든 그 인장, 그 도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13번과 14번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는 전자적으로 이미 등록된 그 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관세가 발행을 하면서 엉뚱한 서명을 사용하지 않으나 그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업무를 할 때 원산지 증명서 처음 발급하는 거세요? 그럼 A4 용지에 이렇게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스캔을 해서 유니패스에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게 맞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틀리면 어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저 기업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실수로 저 기업 서명을 집어넣었어. 어쩔 건데? 수입자가 알아? 어쩔 건데? 그게 내 서명이라고 어쩔 건데? 그냥 우기면 됩니다. 혹시 실수하면 뭡니까? 우기세요. 원래 우기는 건 사실 중국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기면 됩니다.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뻔뻔함입니다. 자,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이 있고, 이제 양키의 나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타이핑해서 이제 도장을 찍는 그런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기관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발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관세의 경우는 예외 없이 세관, 유니패스를 통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패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원산지 증명서는 전부 다 발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후 며칠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특히 선적 후 며칠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선적 후 7근무일 이내에 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넘어가면 소급 발행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날짜 어떻게 계산하냐? 옛날에는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니패스의 이 화면을 보시면 소급 발행이 요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체크를 안 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서란에 선적일과 출항일을 나눠서 기재하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유니패스 신청 단계에서 저희는 선적일과 출항일을 별도로 기재를 하고, 어차피 선적일과 출항일은 같겠지만은요, 이 선적일을 기준으로 유니패스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선적일을 며칠로 입력했는데 발행일은 며칠이네? 그러면 며칠이 지났구나? 그래서 그것이 소급 발행이 맞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소급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참 좋았어. 옛날에 이거 다 계산을 했었거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에는 출항일만 기재가 되는데 왜 유니패스에서 신청할 땐 선적일까지 함께 기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산지 증명서의 전부이고,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실무자들이 원하는 그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